저는 법무법인 대지의 이건욱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지에서 주최한 제1회 기업회생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회생 제도라고 하는 거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기업회생을 해야 되는 이유 부분을 갖다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드린 부분의 세 번째 부분인데요. 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업회생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원칙적으로는 현 대표이사가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정상화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게 굉장히 획기적인 부분입니다. 옛날에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던 법정관리라고 하는 부분들은 원칙적으로 현 경영진이 경영권을 갖다가 박탈당하는 제도였어요. 그래서 기업이 만신창이가 되기 전까지는 법정관리 제도로 들어가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근데 또 하나 이제 지금 이 기업회생법의 이 태생을 보면 옛날에 법정관리와 그다음 화의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 두 개의 제도가 짬뽕이 된 지금 제도가 기업회생입니다. 옛날에 법정관리는 경영권을 박탈시키는 것이고 화의는 철저하게 그 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제도. 따라서 실현 가능성에 약간의 의문이 있었던 그런 제도였어요. 근데 지금 이 기업회생 제도로 통합을 하면서 그 현 경영진이 경영권을 유지한다는 부분 때문에 많은 기업에서 기업회생 제도를 활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존처분 후에는 발행수표 미결제 시에도 부정수표 단속법에 의한 형사처벌을 밟지 않는다. 뭐 이것도 중요하고요. 수표나 어음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특히 상장기업들, 상장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음 부도가 나면은 상장 폐지 사유가 되거든요. 그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게 제가 일을 해보면은. 근데 보존처분이라는 건 나중에 뒤에 들으시겠지만 보존처분이란 뭐냐면 회사에서 돈을 갖다가 지급하지 말라는 법원의 명령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명령이 나온 이후에는 수표에 의해 돈을 수표법에 따라서 수표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를 법원의 명령에 따라서 이행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수표 부도라는 상황이 발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이 되지 않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회사 어음 부도, 수표 부도, 이로 인한 상장 폐지 문제에 있어서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존처분이 발생을 했다. 그래서 보존처분이 법원에서 딱 결정이 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어음금과 수표금이 지급이 안 됐다 하더라도 부도 처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금융권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상장회사 같은 경우에. 이 상장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네가 부도가 발생을 하면은 이 상장 폐지 문제 때문에 될 거라는 우려 때문에 기업회생 제도에 대해서 검토를 하더라도 당장 못 나가는 기업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모르기 때문이야. 굉장히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도 또 배우시겠는데요. 포괄적 금지 명령으로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강제 집행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보존처분의 일환인데요. 포괄적 금지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채권자들이 이 채무자 회사, 특히 회사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강제 집행해갖고 경매 절차 같은 것들이 다 중지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실무 관례상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생 절차 진행 중에는 기존 채무가 변제나 이자 지급 등의 유예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당장 급한 불을 끌 수 있다는 좀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최장 10년간 분할 상환으로 그 일부 상환을 하면 되는 것이고, 일부 채무는 탕감받을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말씀을 드릴 텐데, 조기 상환 또는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회생 절차가 종결을 하게 돼서 정상 기업으로 바로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자재 구입적인 결제 등 일상적인 기업 활동을 하는데 특별한 지장이 없다라는 것은 법원의 허가에 의해서 그 허가만 있으면은 자금 집행이 가능한데 좀 귀찮은 부분이 있죠. 일일이 법원의 허가를 맡아야 되니까. 하지만 망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회생 결제는 이런 다양한 강점이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오늘 요 기업회생 절차 부분만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게 된다면은 뭐 세미나의 목표는 다 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보실 필요가 없어요. 이 절차 제일 중요한데 한번 볼게요. 맨 처음에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해요. 이제 근데 이 신청서를 쓰질 못하기 때문에 다른 법무법인이 이 진입을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변호사들이. 이게 왜 어렵냐면 나중에 신청서를 갖다가 저희가 안내해 드리겠지만 신청서를 갖다가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이 신청서에는 재무적인 분석 자료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숫자의 정확성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대신 그 법에 나와 있는 회생 절차의 요건을 충족했다라는 것이 신청 서면에 그대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 요건들이 있어요. 회생 개시 신청을 해야 될 요건들이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파산에 준하는 요건이 발생을 했거나 또 일시적으로 채무 상환을 할 수 없는 경우 그게 입증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회사가 기업 계속 가치가 회생 가치에 비해서 청산 가치에 비해서 높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소명이 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부채가 많다 하는 부분들은 사실 설명하기가 어렵지가 않잖아요. 근데 나중에 제일 어려운 부분이 기업 계속 가치가 청산 절차보다 높다라는 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이 청산 절차라고 청산 가치라고 하는 건 그래서 임의적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신청서에는. 예를 들면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재무제표 예를 들어서 올해 지금 어떤 A라는 기업이 기업회생 신청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기업회생 신청을 한다 그러면은 그 재무제표 2015년도 3월 달에 마감된 2014년도에 재무제표 그대로 평일한다 그러면 청산가치가 훨씬 높게 나오는 기업들이 많을 거예요. 그죠? 이유는 뭡니까? 왜냐면 재고자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사실 크게 봐놓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금융권과의 관계 때문에. 그래서 금융권과의 관계 때문에 흑자인 상황, 흑자로 기업의 재무 상황을 갖다가 유지시키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런 기업들은 당연히 청산가치가 높을 거 아니에요. 재고자산도 많고 자산이 많으니까. 그렇다면 기업회생 신청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원칙적으로. 근데 신청을 할 때는 그 재무제표상의 내용을 그대로 적시하지는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재고자산 같은 경우에 이게 100억으로 잡혀있다. 그러면 실제 이 재고의 가치는 어느 정도다 해서 임의로 할인율을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임의로. 부동산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감정평가사가 엄밀하게 있어야 되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개시 신청서에는 또 말씀드리다시피 그 부분이 이름 소명만 되면 되는 것이지 완전히 그 부분이 증명돼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임의로 그 재무제표를 갖다가 거기에 맞게 현실적으로 수정을 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있잖아요. 그 장부상으로 500억이 잡혀 있어. 근데 실제 실거래가는 300억뿐이 안 된다면 300억으로 반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산가치를 갖다가 자기가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향후 수익 모델. 그래서 추정 재무제표들을 갖다가 이제 회계사한테 부탁을 하거나 또는 그냥 우리가 만드는데 추정 재무제표도 사실상 알고 보면 숫자 노름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10년 뒤에 이 추정 사항들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회계사님들도 그게 크게 어렵진 않고요. 이걸 실무적으로 이제 만약에 그 상담을 하시거나 하실 때면은 그런 부분도 좀 하실 수 있어야 돼. 추정 재무제표 부분을 좀 얘기를 해서
그래서 그것의 현재 가치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재 가치가 결국은 기업의 계속 가치를 가늠하는 거야. 그러니까 장래 뭐 2016년도, 17년도, 18년도 쭉 추정 재무제표를 해서 매출 부분이 얼마고 비용이 얼마래서 이익이 어느 정도로 나온다. 그때 할인율을 갖다가 적용해서 현가화 시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할인율 문제가 요새는 좀 상당히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왜 그럼 이자가 낮은데 그러면 기업 수익률도 이자와 같이 낮아지고 있거든 지금. 옛날에는 기업이 10% 수익률을 쉽게 생각을 해서 할인율을 예를 들면은 7, 8%만 적용하면 그래도 이익이 계속 나올 수가 있잖아요. 계속 가치가. 근데 지금 이익률이 한 5% 정도 되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3%, 5%. 근데 할인율을 갖다가 보통 7% 적용을 해요. 그러니까 기업 계속 가치가 좀 잘 안 나오는 측면들이 좀 있어요. 그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중요한 거는 기업 그 회생 절차, 회생 개시 신청을 할 때는 말씀드린 대로 법정의 요건을 신청서에 그대로 기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없더라고. 나는 막 굉장히 어려운 줄 알았어요, 이 문제가. 따져놓고 보면 그 회생에 관련된 법률에 나오는 요건들을 신청서상에 우리 기업은 이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라고 법원에다가 그 숫자를 적어갖고 소명하는 부분만 되면 개시 신청서는 다 받아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개시 신청서 자체로 청산가치가 훨씬 높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거는 바로 기각이 되는 거죠. 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기업 계속 가치가 기업을 살려서 계속 가는 게 훨씬 이익이라고 해서 있는 제도인데 신청서 자체에 청산가치가 훨씬 높게 기재를 해버리면 그거는 개시로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 부분은 이제 들어가잖아요. 신청서가 들어가면 신청서를 집어넣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회사의 재무적 상태가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 될 거 아닙니까? 당장에 어음들 돌아오고 또 그게 만약에 해결이 안 되면 막 빚잔치라고 하잖아요. 채권자를 나와갖고 사장 나오라고 그래 이러면서 소리 지르고 이런 상황들이 올 것 같으니까 지금 회생 신청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요새 그 개시 신청서가 들어가면 빠르게는 하루, 느리게는 이틀 뒤에 바로 보존처분 일자를 잡아요. 보존처분을 내린다고 해서 연락이 와요. 담당 변호사들한테. 그러면 그 기업 대표이사 뭐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보존처분, 그 다음에 포괄적 금지명령, 뭐 중지명령 이런 여러 가지 그 부분을 내리는데 주로 이런 부분이에요. 회사에 대해서는 돈을 쓰지 마라. 법원의 허가 없이 쓰면 안 된다. 빚 갚으면 안 된다. 이런 명령이 바로 내려지는 거예요. 포괄적 금지명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채권자들한테 이 회사에 대해서 강제 집행하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가압류도 할 수 없고 경매 개시 결정도 할 수 없어요. 중지명령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중지명령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강제 집행 절차가 중지돼 버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모로 대단히 편리한 제도예요. 사실 보존 처분만 받아놓는다면. 사실은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기업들이 이러는 경우도 있어요. 종국적으로 기업 회생 절차가 통과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 거야. 하지만 그래도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을 해. 이유는 뭐냐면 아까와 같은 채권자단에 의한 아수라장을 피하기 위해서. 일단 보존 처분이 나왔다고 딱 알려주면 채권자들도 와갖고 난리를 피우질 않아요. 그리고 사실상으로 더 좋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부분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일단 형사처벌 부분이 채권자들이 만약 예를 들어서 기업 회생을 안 하는 거나 파산 절차에 돌입하지 않고 만세를 벌이고 도주를 해버리면 어마어마한 형사고소가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일단 회생 절차를 한번 딱 거쳐보면 많은 부분이 걸러져요. 물론
해당 절차에 돌입을 한다고 해서 그 형사처벌이 면해지는 건 아니지만 해당 절차를 하면서 채무자 회사가 노력을 한 모습들이 딱 보여지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어떤 작은 부분을 가지고 고소를 하질 않아요. 그리고 미리 고소가 되어 있는 부분에서도 이 회생 절차의 가능성이 보이면은 고소 취하를 해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게 사실은 숨은 그 회생 절차의 장점일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형사 절차에 대한 위험성을 많이 완화시켜주는 부분들입니다. 회생 절차를 진행시키는 이유. 그 다음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형사처분 문제도 있고 그와 결부해서 좀 조직적인 회사 정리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회생 절차를 한번 거치게 되면 감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없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급한 줄 알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회장님. 여보세요? 예.